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뭔가 될 만하면 다시 이제 밑에서 다 잡아당기고요. 예. 근데 또 확실히 뭐 버티는 힘은 또 강해져가지고 또 2,600 이하에서 오르고.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2월부터 보면은 지금 사실 지수가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째. 좀 오를 것도 같으면 네. 또 안 맞습니다. 가고 참. 그럼 이번 주 증시도 사실 뭐 등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먼저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 둔화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도 좀 일부 나왔는데 주 후반에 좀 약간 힘이 좀 빠지긴 했었죠. 근데 일단 고무적이었던 거는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환율이 지난주 이제 5월 26일 날 1267원에서 이번 주 이제 그 5월 31일 날 장중에 1237원까지 급락을 했죠. 한 30원 정도.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던 게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 뭐 최근 한 3일 동안 1.6조 원 정도를 샀었는데, 물론 이제 MSCI 그 반기 리밸런싱이 좀 있어요. 항상 포트폴리오 조정하다 보니까 그때 뭐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원 정도 순매수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처럼 1조 원대 이상 산 거는 정말 오랜만에 좀 수급이 좀 바뀐 흐름이었던 것 같고, 또 중국 상해시가 드디어 이제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뭐 사진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폭죽도 쏘고.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좀 보복 소비가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다만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또 연말까지 90% 줄여버리겠다, 이제 금지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국제유가에도 좀 일부 영향을 줬었고, 또 유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갑자기 증상 결정을 또 해버렸어요. 예. 예상보다 좀 많이. 그렇지만 유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좀 깜짝 놀랄만한 좀 그런 이벤트들도 일부 좀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일부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저기 이제 말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공격적인 또 긴축이 또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또 분석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주 초반에 조금 탄력적으로 올랐다가 주 후반에 약간 늘어지면서 시장은 계속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좀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JP 모건의 이제 CEO죠.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뭐 전쟁이 나고 해가지고 고물가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이제 양적 긴축을 하니까 네.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부담이 좀 됐는데 타격도 좀 입었고. 지금 양적 긴축의 어떤 전망 이게 어떻게 계속 미쳐 나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을 한번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많이들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6년에 금리 인상 시작되고 나서 1년 10개월 후에 2017년부터 이제 양적 긴축에 들어갔고, 근데 그때는 규모도 그렇게 사실 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1년 10개월 후에 시행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때보다 훨씬 빠르고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된 데다가 규모도 그때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규모만 봐도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 축소를 하고요. 그다음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950억 달러 축소를 하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건, 어쨌든 예전에 2017년도에도 긴축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하고 나서 1년 동안 증시가 올라가 버렸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다 이제 1년 후에 부러져 버렸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은 또 이번에도 물론 규모는 크지만 이미 또 선반영됐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을 거라는 좀 분석들도 있고, 다만 또 한 축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좀 지금 그렇게 볼 만한 상황 아닌 것 같다. 또 JP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도 사실 이제 여기 양적 긴축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예. 뭐 허리케인 온다라는 또 발언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뭐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아무튼 양적 긴축 무시하면 안 된다.
굉장히 이번에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점점 위축되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좀 공격적인 이런 양적 긴축이 시작됐다는 거 어쨌든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사실 글로벌 증시에도 당연히 좀 다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보다 물가 같아요. 물가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지금 가장 큰 변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로 본다면 저는 좀 양적 긴축보다는 물가. 근데 이제 하반기에 물가도 못 잡고 양적 긴축은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또 정말 후폭풍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면밀하게 물가와 양적 긴축 상황을 뭐 매달 뭐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것도 상당한 네. 변수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향후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이런 지수를 볼 때 경기 전망 어떻습니까? 잠깐 이제 중국부터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일단 제조업 PMI가 5월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4월이 너무 안 좋았고 제조업 PMI가 49.6 나와가지고요. 4월 47.4 대비해서 개선이 됐고 생산도 좋았고요.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이게 이제 다 선행 지표인데 이런 지표들이 4월보다 다 좋아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6월에 상해시가 이제 봉쇄가 해제되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한 거잖아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그 지표가 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기반으로 했을 때는 6월 달은 아마 5월 달보다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이제 지금 오픈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씩은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체는 괜찮았어요. 전달보다 0.7포인트 개선됐고 예상보다 1.6 증가했는데 세부 내용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게 신규 주문 있잖아요. 이 네. 지수에서 그 재고 있죠. 재고 지수를 뺀 거거든요. 이게 벌어지면 좋은 거죠. 신규 주문은 들어오고 재고는 준다는 예, 얘기니까. 예.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역전돼 버린 거죠. 마이너스 0.8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재고보다 신규 주문이 더 적다. 네, 예.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데 신규 주문은 좀 적다는 얘기가 될 수 그러니까요. 있고 아니면 신규 주문이 늘 수는 있는데 재고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네. 그런 얘기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만큼 또 향후에 ISM 제조업 지표가 결국 떨어질 수 있다고 좀 보는 그 지표기 때문에 좀 부담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요는 단단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에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이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확실히 이게 좀 경기 둔화 국면으로는 진입을 하기 좀 시작을 했다. 이런 모습들은 좀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보다는 하반기는 확실히 지금 경기 둔화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씩은 좀 꺾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그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은 어쨌든 이제 개선되는 시그널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지속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국은 좋았다가 좀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나아지고 미국은 조금 둔화된다면 뭐 국내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직 어느 쪽으로 지금 딱 근데 이제 우리 보기가 한국은 쉽진 않네요. 아무래도 좀 중국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그렇긴 하죠. 사실 4, 5월 장이 안 좋았던 것도 저는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네네. 봐요. 그래서 좀 그래도 두 개 합치면 좀 플러스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뭐 조금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1,240원대 정도로 안팎인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즉 원화가 더 강세로 좀 돌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격히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악재들이. 근데 이렇게 우려했던 것들이 완화돼 버렸잖아요, 악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다소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전처럼 다시 뭐 1,300원을 터치하러 가는 예.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요인들은 뭐냐면 일단 물가 지표가 좀 둔화됐잖아요, 확실히. 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이 2달 연속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 달러에 이거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일부 연준 의원들의 물론 이제 급히 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 발언까지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속내를 좀 드러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또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급기 좀 수습은 들어갔지만 자기 뭐 생각대로 저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지면 어쨌든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긴축 완화 기대감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상대 통화국가의 비교니까 중국이 봉쇄가 해제됐으니까 중국 경기 이제 회복되겠지 위안화 강세 요인 그 다음에 유럽은 긴축을 시작해요. 7월부터 금리 올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동안 미국에 비해서 너무 완화적이었어요. 통화 정책이. 유럽도 이제 따라갑니다. 이번에 독일도 그렇고 유럽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유럽도 긴축을 하면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또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달러 강세를 또 막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일단 달러가 그 약세로 좀 꺾였는데 이 기조가 다시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달러 강세로 또 돌변할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기조대로 좀 달러는 조금 점진적으로 약해지면서 좀 이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당분간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된 덕분일 수 있겠죠. 외국인 매수세가 제법 회복됐지 않습니까? 네. 뭐 5월 31일엔 그날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순매수해가지고 네. 이게 거의 뭐 몇 달 만이더라고요. 몇 달 만이죠. 예. 뭐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달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러가 꺾이니까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상승만 좀 안 된다면 외국인들 순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6월 초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11조를 팔았어요. 총 예. 11조를 팔았는데 5월 중순부터 지금 6월 초까지는 1.5조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매수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확실히 매도 기준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려면 달러 약세 요인이 더 강화되면 되겠죠. 중국이 부양책을 정말 세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는 너무 좋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요일 날 끝날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매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데 그게 기대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고용이 안 좋으니까. 예. 이거 그러면 긴축 속도 좀 완화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좋아져야 되고요. 미국은 너무 좋으면 이게 또 악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좀 이어지면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외국인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외국인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에너지 가격. 국제유가가 좀 꺾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쉽게 안 꺾이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 간다는 또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만나러. 그래서 유가 안정화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국제유가도 이제 피크아웃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만 좀 나와주면 확실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이제 좀 비관적으로 저는 보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삼성전자를 1655억 정말 오랜만에 샀는데 정말 오랜만인데요. 아마 MSCI 그 영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429억, LG에너지솔루션을 1011억, 기아를 891억, 네이버를 881억, LG이노텍을 578억, 현대차를 567억, 현대모비스를 533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61억, KB금융을 442억 정도.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골고루 샀던 것 같습니다. 예. 기관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까? 네,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LG화학이고요. 957억 샀고 네이버를 446억, 하나솔루션을 337억, LNF를 260억, SOE를 259억, 현대모비스를 240억, 한국타이어앤테크를 218억, 롯데케미칼을 215억, LG를 208억, 아모레퍼시픽을 19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들은 뭐 매수세가 좀 꺾인 느낌도 드는데 네. 그래도 많이 산 종목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종목입니까? 역시 이번에도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1,873억 가장 많이 샀고 외국인하고 같이 샀네요. 네. 예. LNF를 891억, 삼성 SDI를 833억,
삼성전기를 694억, 심택을 464억, SK텔레콤을 433억, HMM을 292억 샀고요. LG전자를 271억, 카카오뱅크를 250억, 포스코홀딩스를 235억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요새 좀 전염병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1.6%. 주로 바이오겠네요. 네, 백신 관련주였던 것 같고요. 사료가 7.52%, 전선주가 7.38%, 원전주가 6.47%, 그다음 닭고기 관련주죠. 육개주가 6.11%, 인터넷 대표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칭하는데 5.86% 올랐고요. 풍력 관련주가 5.76%, 정유 업종이 5.59%, 건설기계 업종이 5.39%, 카지노 업종이 4.45% 정도 이번 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이런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음 주 이후의 전망들은 어떻습니까?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뭐 상당 기간 한동안 좀 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원숭이 두창은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일회성 테마로 좀 움직인 것 같고 사료나 이제 육개도 막 농산물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연속성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전선 풍력이나 건설기계 쪽 있죠. 예. 이쪽은 다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신재생 에너지 갑자기 늘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전력이 발생하면 그 송배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풍력은 당연히 이 신재생 에너지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건설기계 쪽도 요즘에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업종은 좀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쪽은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인데 나머지 섹터들은 뭐 일회성 요인들이 좀 크기 때문에 예. 일회성인지 좀 구조적인 성장인지 그걸 좀 잘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환율 안정 기대감 좀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그동안 많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환율이 조금 유리해지면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면은 성장주들이 힘을 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미국 빅테크에 거의 주가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뭐 메타 플랫폼인가요? 이런 기업들이 그날 뭐 급등하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달러에 되게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가이던스라고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강달러 때문에. 네. 왜냐하면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요. 옛날과 다르게 미국의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당연히 자국 통화가 약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자국 통화 너무 강했죠. 예. 강달러. 그러면 이제 주가에도 안 좋겠죠. 좀 환차손을 입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약달러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지고 그럼 이들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성장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환율이 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약달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주, 뭐 게임이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주에 그 제가 보여드릴 건 2개 정도 되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반기 경제 전망하고 이제 주식시장 전망인데 하나는 대신증권, 하나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그 첫 번째는 대신증권의 이경민, 조재훈, 김정윤 연구원님이 제목이 안도 이후 마주할 현실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고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2,580에서 2,870으로 잡았고요. 상고 하저로 잡았어요. 뭐냐면 3분기 좋고 4분기는 하락한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았지만 3분기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안도랠리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가 힘든 건 4분기에 반락한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정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물가와 경기에 계속 악영향을 계속 누적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여기에서는 전쟁이 지속된다고 네, 지속된다고 하는 보고 거죠. 예. 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봉쇄가 풀리지만 근본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확진자가 또 나오면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아직은 긍정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변수가 좀 꺾이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좀 완화 쪽으로 약간은 바뀔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안도 랠리를 이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긴축이나 이런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요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3분기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는 반사작용으로 증시는 좀 회복이 되겠지만 3분기에 만약에 2,800을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예. 현금을 늘려놓고 4분기 하락장을 좀 대비하자.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3분기는 좋게 보는데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좀 조금 그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경민 팀장님 이제 의견은 뭐냐면 그럼 언제쯤 진짜 좋아질까? 이분 의견은 내년 하반기를 좀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큰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요 경기가 경착륙을 하잖아요. 연준이 손을 쓰겠죠. 완화 쪽으로 급격히 선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내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경기 턴어라운드 하니까 그러면 주식은 상반기 정도 상반기에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상반기가 어디까지 경착륙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3분기 반등, 4분기 반락 네. 이런 흐름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3분기에 반등할 때 좀 줄이자 2,800이나 네. 2,800 후반에선 네. 포트폴리오 한번 재정비하셔도 좋고 예. 좀 현금을 늘려놓자 네. 그런 내용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예. 탈세계화 신세계화의 과도기라는 이제 자료인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지금 왔고 대중국 전략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하나 다른 점은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알아서 그냥 각자 이제 1대1로 싸웠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달라요. 경제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경제 동맹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대립하는 그 각도로 좀 가고 있는데 과거에도 뭐 이런 적들이 있긴 있었죠. 탈세계화 사례가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탈세계화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화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반도체 공장을 찾아간 것도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결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경제 동맹을 좀 재편하려는 것 같고 그 중심에 한국을 이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 한국도 IPEF 참여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주도 하에 이런 이제 경제 동맹에 한국도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좀 큰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참여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양분화되는 이 세계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네. 그걸 찾아보자라는 이제 의미의 보고서인데 여기서 나온 거는 역시 그 반도체하고요. 2차 전지 쪽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2차 전지 중소형주 왜냐? 투자가 늘어나니까. 네. 그런 하반기 전망 자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CEO 만났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팩트인데 두 회사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나요? 좀 상당한 경쟁 관계인데. 경쟁 관계도 맞지만 사실